안녕하세요. 지난 3월 육군 제대하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 서울대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 외할머니가 즐겨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 글, 감동 사연이라며 카톡으로 링크 주소주를 공유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글을 외할머니가 들으실지도 모르니까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선비의 고장, 경북 영주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맞벌이를 하느라 도무지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어서 저를 외가댁에 맡기셨거든요. 두 분은 같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셨는데 무사안이란 느긋한 아빠와 달리 엄마는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분이셨어요.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아가셨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연수 세미나는 빠지지 않았고 승진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서슴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를 땄으며 해마다 자격증을 따느라 바빴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자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짐 같은 존재였을까요? 저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하지 않고 낳은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엄마에게 저는 신의 선물도 축복도 아닌 인생의 장애고 재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는 출산 육아휴직을 다 채우지도 않고 저를 외가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엄마, 초단위로 바뀌고 변화무쌍하지. 젊고 빠릿빠릿한 애들은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지. 지금 내 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가 없어. 김서방도 그리 생각하나? 저 2살도 안 된 핏덩이를 나한테 맡겨도 되겠나? 아유, 저야 감사한 일이죠. 맞벌이 부부의 애환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얼마 동안 세훈이를 돌보면 되겠노? 일단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수시로 찾아올게. 양육비도 섭섭치 않게 드릴게. 아이고 마 됐다. 내 손주 외할미가 키우는데 양육비가 뭔 말이고 섭섭쿠로. 아닙니다 장모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장모님 용돈도 하시고 우리 세훈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십시오. 아이고 마 됐다 카이. 그렇게 저는 2살도 안 돼 외가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1년만 더 하던 것이 13살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11년을 외할머니 품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부모와 떨어져 외할머니와 사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앞산과 뒷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좋았고 뒤뜰 감나무 위에서 울어대던 매미 소리도 좋았습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건강하고 개구진 시골아이로 자랐습니다. 제가 워낙 활동적인 데다 달리기도 곧잘 하였기에 외할머니가 저를 돌보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무렵에는 외할머니에게 잡기놀이를 하자면서 갑자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서 외할머니가 저를 곧장 뒤쫓았지만 그만 힘에 부쳐서 저를 못 따라 잡으셨어요. 그 길로 제가 하수구 구멍으로 빠지는 바람에 외할머니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온몸은 냄새나는 오물을 뒤덮이고 왼팔뼈가 부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는데 그때 외할머니는 제 병간호로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유 내 새끼 많이 아프나? 어쩌노 아파서? 헐매 와오노 울지 마라 내 개안타. 그래도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카이. 얼마나 다행이고 너가 얼마 알면 기겁을 할 낀데 오약고 이를 할머씨 정신 못 차린다고 니 데리고 간다고 하면 어쩌노? 엄마가 저를 데려갈 리가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날 연휴를 보내러 왔다가 그 일을 전해 듣고 엄마는 아무 잘못 없는 외할머니 탓만 했어요. 엄마는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엄마는 1남 2녀의 막내였는데 외할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특히 더 아픈 손가락이었죠. 유복자로 아비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데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유난히 약골로 자랐지만 성질은 보통이 아니었대요. 이모와 외삼촌과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서 때를 쓰며 고집을 부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걸 몸소 체득하면서 유난히 욕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그렇게 꿈꾸던
광고쟁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똑단발 머리 아니면 짧은 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청작을 해왔고 일도 곧잘해서 아빠보다 더 빨리 승진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입사 동기였어요. 입사 1년차, 아무것도 모르고 뺑이를 치던 시절, 밤샘 작업에 지친 동기들이 대부분 떡진 머리로 사무실을 좀비처럼 오갈 때 어디선가 비누 향기를 풍기며 머리카락을 찰랑찰랑 도도하게 걸어오는 엄마를 보고 아빠는 반해버렸다고 했어요. 아빠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엄마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동경하던 마음이 점차 애정과 사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일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아빠의 사람 됨됨이에 호기심을 느꼈고 서로 다른 면에 이끌려서 사귀게 되었으며 회사 사람들의 경악과 충격 속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의 유혹과 회유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저를 임신하고 낳기는 했지만 아이보다 일이 더 우선인 엄마에겐 육아보다 직장 생활이 더 중요했죠. 엄마에게 경력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저를 외할머니 댁에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저희 친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도 직장을 다녀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육아의 책임과 의무를 전적으로 외할머니에게 다 맡기셨어요. 할머니는 2번 다시 손자가 병원 신세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깡통을 까먹고 놀다가 깡통을 안은 채 대청마루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른쪽 누원저리가 찢어지기도 했고요. 친구들과 당산나무 꼭대기에 오르기 내기를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 깁스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저를 꼭 껴안고 병원으로, 보건소로, 한의원으로 다니셨습니다. 지금도 훈장처럼 제 얼굴과 다리에는 그때의 흉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외할머니는 큰소리 한번 내는 일 없이 바쁜 농사일 중에도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인연이 깊지는 않았지만 시골 생활 덕분에 저의 체력은 도시의 또래 친구들보다 월등했고 정서적으로도 꽤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서울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엄마와 아빠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만나는 가까운 친척 같은 존재였고 외할머니가 저의 엄마이자 아빠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골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땅이 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매, 내는 할매랑 같이 살 끼다. 서울 안 갈 끼다. 가기 싫다. 할매, 내 보내지 마라. 안 된다 캐라. 내랑 살자. 내 새끼 의함은 좋노. 이제는 오매랑 애비랑 살아야지. 천년만년 할미랑 우에 살겠노. 싫다고. 나는 여기서 산다고. 엄마 아빠는 서울에서 살고 뭐가 문젠데. 아이고 내 새끼 고마우라라. 눈이 다 퉁퉁 부었다. 아이고 사심이야. 그만 좀 해. 누가 보면 내가 두 사람 떼어놓는 악당인 줄 알겠어. 이수야, 세훈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어있으면 안 되겠나? 중학교 때 올라가도 안 되겠나? 엄마, 중학교 내신 준비를 하려면 지금도 늦었어. 공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안 그래도 이서방이 얼마나 눈치를 준다고. 네 일한다고 바쁜데 그렇게도 캐 않겠나? 좀 있으면 중학교 가잖아. 그 정도면 제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안 그래? 이세훈 그래 안 그래? 저는 안 갈 깁니다. 할매, 너는 안 갈 끼다. 알았지? 너는 여기서 할매랑 산다. 맞지? 아유, 눈꼴 시려 못 봐주겠네. 사투리까지 촌티 장렬이고. 얼굴에는 구중물이 덕지덕지 붙어서는. 고마 됐다라. 엄마 뭐해? 얼른 제 짐 싸줘. 내일 데리고 갈 거야. 전학 수속하고 할 일이 태산이야. 진짜 내가 여름 휴가를 아들 전학으로 다 보낸다. 에휴. 외할머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결국 저는 엄마와 아빠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외가댁을 떠나던 날 외할머니는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면서 부디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눈물로 당부를 하셨어요. 세훈아, 이거 꼭 필요할 때 쓰레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겠지? 외할머니는 아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에 제 눈에 담았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닦아도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라서 할머니가 흐릿해 보여서 더 슬펐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올라온 서울은 진짜 신세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층 빌딩, 쏜살같이 내달리는 자동차들과 땅 밑으로 달리는 지하철. 저는 문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에서 걸으면 5분도 안 되는 초등학교에 전학했을 때도 서울말을 쓰는 얼굴 하얀 친구들이 무섭고 낯설어서 당장 시골 외가댁으로 달려가고 싶었지요. 무엇보다 외할머니가 제일 그리웠습니다. 처음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 일찍 퇴근을 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세훈아, 밥 먹자. 아빠가 세훈이 좋아하는 카레 만들었다. 왜 입을 삐죽삐죽. 세훈이 카레 좋아하잖아. 전에 잘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카레 안 좋아하는데요. 어? 진짜? 아빠가 몰랐네. 미안. 그러면 우리 세훈이 뭘 좋아할까? 아빠가 세훈이 좋아하는 걸로 다시 만들어줄게. 됐어요. 엄마는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엄마는 제 생활의 모든 것을 성적표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던 제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죠. 엄마는 일찌감치 저에게 실망하시고 저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는 정이 들지 않아서 서울 집은 기숙사 같았고 엄마는 사감 선생님 같았어요. 이른 새벽에 문득 눈을 떴을 때 언제부터인가 습관처럼 옆을 바라보며 외할머니의 채취를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분명히 내 옆에 같이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외할머니를 생각하며 울고 불고 떼를 쓰고 입맛도 없어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저를 보던 아빠는 결국 외할머니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를 보내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외할머니는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장모님, 절대 고향 떠나서 못 살겠다고 하신 말씀이 걸려서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도 꽤 됐고 장모님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세훈이랑? 예, 세훈이가 새벽마다 너무 울어서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세훈이 건강도 걱정되고 장모님만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엄마, 고향에 꿀 발라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으로 와. 엄마가 그렇게 아끼는 세훈이 생각해서 사실 학기 동안에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며 퇴근 시간까지 버틸 생각이었는데 방학에는 어떻게 시간을 채워야 할지 막막해. 엄마 좀 도와줘. 결국 그해 늦가을 외할머니는 정든 고향집을 정리하고 서울의 엄마 아빠 집으로 올라오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어려서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 품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에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20년 동안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밀린 청소와 식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집안 정리, 청소까지 외할머니는 각종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매년 꼬박꼬박 외할머니가 손수 차려주시는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과분하게 받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시골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진도 찍고 매년 생일 이벤트를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내 생일에는 할머니 친구들도 오셨고 먼 친척분들도 왔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잔치상을 성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서울에 와서도 변함없이 생일상을 차려주셨고 그건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외할머니가 생일 파티를 왜 해주시는지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생일이 되면 당연하게 나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자고 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 찍고 놀았습니다. 생일상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정작 저는 외할머니의 생신날을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야 하나. 외할머니도 분명 당신 생신에 미역국을 끓이셨을 텐데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엄마는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주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가 할머니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본 적이 없네요. 할머니 환갑잔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참 이기적인 엄마지요.
외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엄마는 아무런 걱정 없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제작 CP로 활약하면서 이제 제작 본부장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아빠는 광고 제작 파트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고객센터처럼 민원인들 전화 받으면 되는 곳이라 마음 편하고 시간은 널널해서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삐걱삐걱 되면서 자기 경력에만 욕심 있는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우셨어요.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제 그제 오늘 다 야근이라니. 무슨 회사가 당신 없으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아? 그거 다 착각이야. 내가 없어서 안 돌아가는 회사? 그런 회사는 망조가 된 회사지. 그게 제대로 된 회사야? 참나. 고객 민원센터에 한가하게 앉아있는 당신이 뭘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아? 여긴 그야말로 전쟁터야. 실력도 없는 것들이 라인 잘 타서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승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는 독야청청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알아? 당신 일욕심 실력 알지 알아. 하지만 당신 엄마이기도 하잖아. 딸이기도 하고. 장모님이랑 세훈이 온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집에 있는 날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장모님 보기가 민망할 정도야. 그게 뭐 어때서? 다른 집 엄마들은 애 낳기만 해 엄마가 다 키워줄게 하는데 내가 엄마 찬스 쓰는 게 뭐가 나빠? 당신은 세훈이가 눈에 밟히지도 않아? 애가 아직도 우리한테 대면 서먹서먹하고 우리보다 장모님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게 신경 쓰이지 않냐고. 할머니 손에 자라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 세훈이가 나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이제 세훈이 고등학교 내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애 학교 생활이며 성적은 그런 건 당신 머릿속에 아예 없어?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왜 내 탓이야? 엄연히 말하면 할머니 탓이지. 말했잖아. 제 머리로는 대학도 못 가. 취업 잘 되는 전문대나 알아보자고. 네. 초등학교 시절 도시의 아이들과 달리 학원도 안 다니고 들로 산으로 맘껏 놀러 다녔고 중학교 시절은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학교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한테 학습지 진학 취급을 받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기가 차올랐습니다. 내 성적이 곧 나와 내 외할머니의 자존심이라는 자각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라서 머리 나쁘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엄마에게 보란듯이 공부해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주마. 이런 마음으로 학교 수업에 초집중하면서 저는 조금씩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재미있어서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오로지 제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공부도 좋지만 잠도 자가면서 해야지. 어제도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데 그렇게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웃잖아. 문제없어요 할머니. 나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 아이고야 별일이데이. 공부가 재미있다 캤나. 내 손주지만 니는 진짜로 별나데. 할머니 나 이러다가 서울대 갈지도 몰라. 뭐 서울대를?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데 아이가. 아이고 마야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우리 손주가 다니면은 이 할미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덩실덩실 춤추고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끼다. 어이고 생각만 해도 좋네. 와 이리 가슴이 뛰노. 진짜로?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나? 하모 기특한 내 새끼. 근데 서울대 갈 기라고 고생하는 건 한 개도 안 좋다. 할매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대. 건강만 해래. 알았나? 저는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게 끄덕였습니다. 오고 내 새끼 예쁜 내 손주. 농사일로 검게 그을리고 굵어진 손마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서울대 공대를 목표로 공부하겠다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학교 선생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무리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도 과학고 출신이 아닌데 서울대 공대 합격은 쉽지 않을걸? 다른 전공을 찾아보지 않을래? 엄마의 반응도 제 성적을 미심쩍어 하셨습니다. 중학교 3년 팽팽 놀더니 갑자기 서울대라니? 무슨 바람이 분 거니? 아니면 잘 찍은 건가? 혹시 컨닝한 건 아니고? 아빠는 무작정 저를 응원해 주셨고요. 우리 아들이 전교 10등 했잖아. 잊었어? 조금만 더 공부하면 서울대 공대쯤이야 가뿐하게 들어가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줄게. 외할머니는 그저 제 걱정만 하셨죠. 서울대도 힘들고 전공 공부도 어렵다며.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아무 대학이나 들어가면 안 되나? 할머니, 내 걱정 하다 마요. 자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내 효도까지 다 받으시고 100살 넘어까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저는 서울대 공대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충우돌했으나 결국 온 마음을 다해 공부하면 즐거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부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를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때 외할머니 덕분에 저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잠시 밖으로 나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걷거나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좋은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챙겨주시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었고 공부방과 집안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정리정돈해주신 덕분에 집중은 더 잘 됐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서울대학교 입학 수기들을 읽고는 수험 생활에 필요한 건강식과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는 전교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공대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을 안았거든요. 이날도 여전히 일 때문에 바빠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엄마를 대신해서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외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계셨어요. 저는 상장을 들고 단상에서 내려가자마자 외할머니를 힘껏 안았고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서울대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서울대학생이 된 것을 몹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손주 서울대 합격했어요. 대단하지요. 엄청나지요. 우리 손주 만세입니다. 외할머니는 약속대로 경로당에 가셔서 자랑을 하셨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으며 축하떡까지 돌리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어느덧 80대가 되셨어요. 그동안 저도 군대도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는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성장했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80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금씩 이상한 언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카드 채워놨는데 누가 가져갔노? 귀신이 콕할 노릇이네. 할머니 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러고 있어? 야, 내가 이 단지에 맛이 있게 익은 고추장을 가득 채워놨거든? 근데 누가 몰래 반을 훔쳐가 뻗다. 누군지 몰라도 참. 그거 엄마랑 아빠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다. 내가 사흘 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대로였거든. 필시 이 집에 도둑이 있다. 세훈아, CCTV 있지? 그거 좀 여기 달아라. 누가 훔쳐가는지 보자. 그럴 때 할머니의 얼굴이 처음 보는 험상궂은 표정이라 저는 꽤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와 핸드폰 잠금 해제 패턴을 계속 잊어버리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포기하고 문 앞에 앉아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적도 계셨습니다. 할머니 고수 뭐해? 이상하다. 분명히 제대로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다. 비밀번호 까먹었어? 알지. 나를 물어보노. 뭔데? 말해봐. 그게 와이라노?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다가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가볍게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건망증인가 싶었어요. 머릿속의 지우개가 잠시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 기억만 지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야야, 내가 몇 살이고? 어? 할매 나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작년에 팔순잔치 했잖아. 호주 이모랑 영천 외삼촌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 그래서 내 나이가 81라고? 아이고 할맛이 나이만 억수로 먹었네. 내가 벌시로 80이 넘었다고. 아이고야. 할머니 왜 그래? 장난치지 마라. 할머니의 연세가 80이 넘었다는 걸 알려드리면 할머니는 기겁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아빠와 엄마에게 할머니의 이상 상태를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도 외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한 걸 눈치채셨어요. 엄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보건소로 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하셨고 외할머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눈빛이나 대화에서 별 이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외할머니의 치매 진단이 저희 가족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장모님, 병원에선 의사가 뇌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시면 더 안 나빠진다니까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머니, 마음 편히 먹어.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서방, 세은아, 내 걔한테 내 나이에 치매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이가? 내는 치매도 별로 겁 안 난다. 할머니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아빠 몰래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나날이 진행 중이었어요. 어떤 날은 가스레인지에 된장국을 올려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새까맣게 태우기도 했고 냉장고에서 행주나 걸레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외할머니를 나무라고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냉장고에 걸레를 왜 넣어? 엄마 진짜 사람 속 터지는 거 보고 싶어? 나도 숨 좀 쉬자. 여보, 왜 그래? 장모님 무안하게. 장모님 지금 아프신 분이야. 아프면 이래도 돼? 사람 바빠 죽겠는데 이제 엄마 뒤치다꺼리 해야 돼? 엄마가 맨날 사고를 치니까 수습은 내 차지잖아. 세훈이도 나도 돕고 있잖아. 당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무작정 소리를 지르면 장모님 병세만 더 나빠질 거야. 외할머니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우리 딸내미한테 자꾸 침만 대서 미안하다. 엄마, 이럴 바에야 엄마 실버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 어때? 나도 회사 다니랴 집안일 보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장 감사가 내일이라 내 코가 석잔데 엄마 부양할 상황도 아니고. 여보, 그게 뭔 말이야? 아직 요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잖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쳤어? 지금까지 엄마 대신 집안일 다 하신 분한테 할 소리냐고! 외할머니가 요양원 소리를 듣고 놀라서 오돌오돌 떨면서 우셨습니다. 요양원은 안 갈 기다. 내도 들어서 안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지 나온다 겠다.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 겠다. 내 거기 가느니 차라리 고향 가서 죽고 싶다. 할머니 안 가. 요양원 걱정 마. 내가 못 가게 할게. 나랑 살면 돼. 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 너랑 살아? 네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네가 무슨 수로 치매 노인 간병을 할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그냥 노인네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 이 철딱선이야. 그리고 엄마는 고향집 다 정리하고 와놓고 거길 왜 가? 엄마 혼자 시골집에 살면, 그것도 치매 노인이 혼자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요양원을 제발 보내지 마라. 이수야, 엄마 좀 보래. 엄마 안 보낼게 이제. 엄마가 들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야.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전문가들이 보호해주잖아. 나도 안심되고 엄마, 내 맘도 안 편해. 이수야, 제발 엄마는 싫다 요양원.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건강관리에 실패해서 아픈 부모들, 자기 자식 피해 안 주려고 직접 가는 노인들도 많대.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스스로 입원한다고. 그런 게 진짜 어른 아니야? 그런데 진짜 사랑 아니야? 엄마의 궤변이 하늘을 찌르자 아빠가 외할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당신 흥분했어. 이 일은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 모두 신중하게 심사숙고해보자고. 세훈이도 씩씩대지 말고 할머니 부축해드려. 외할머니가 필요할 때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외할머니가 아프니까 요양원에 헌신 짝처럼 버리려고 하는 엄마를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외할머니의 병 때문에 치매 관련 서적들을 사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었고 초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완치는 안 되더라도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최대한 더디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물 치료와 함께 심신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도요. 마음 같아서는 할머니와 제가 따로 독립을 할까 싶었지만 아직 저에겐 그럴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치매 노인이 살던 환경 바뀌면 증상은 더 심해질 수 있기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난제를 풀어갈 방법을 모색했고
새벽별이 반짝 빛나는 시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물을 마시러 나온 엄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자 엄마는 어제의 일이 떠올랐는지 대면대면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별일 없긴 한데 그건 왜 묻니? 어제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대들었잖아요. 저도 놀랐지만 엄마도 놀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엄마 사정도 있으신데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죠. 저의 사과를 듣고 엄마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과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엄마,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저랑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자라서 엄마랑 같이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어제 문득 그래서 우리 모자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 엄마만 괜찮다면 엄마랑 단둘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 둘이 여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여행? 어디로 얼마나 가는데? 간다고 해도 멀리는 못 가. 엄마가 월차 낼 형편 아닌 거 알지? 네, 알죠. 저 군생활 강원도에서 했잖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오대산 어때요? 괜찮다. 마침 단풍도 예쁠 철이잖아. 상원사, 월정사, 또 뭐 있더라? 상원사, 월정사 말고도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숨어있는 명소를 알거든요. 엄마 복잡한 머리 식히고 아이디어 얻는데 최고의 장소. 제가 모실게요. 아유, 어제는 막 엄마를 잡아먹을 듯이 하더니 오늘은 효자가 됐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알았다. 가자. 우리도 한번 모자 여행 해보자. 엄마와 단둘이 처음 떠나는 여행, 즐거울 리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가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려는 저의 작전이니까요. 아시죠? 고려장이라고. 옛날 옛적 고려시대에 가난했던 선조들이 행했던 불효의 극치, 고려장. 늙으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외진 곳에 버리고 오는 만행. 생존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풍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요. 어딘가 제 사연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엄마가 제 할머니를 그렇게 버리려고 하니 그 불효막심한 고려장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장소는 제가 군 시절 후임과 발견한 자연인의 움막, 제법 산장처럼 꾸며놓았는데 주인장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연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눈이 호강을 하네. 너무 좋다. 아들하고 와서 그런가 더 좋네. 엄마는 뭔가 어색했는지 별 의미도 없는 말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셨어요. 저는 대충 대꾸도 하면서 차를 산속에 인도로 몰았습니다. 울퉁불퉁 임도를 따라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올랐을까 산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걸어야 돼요. 얼마 안 걸리니까 안심해요. 엄마 가방도 제가 들고 갈게요. 야, 아들 군대 다녀오더니 진짜 의젓해졌네. 그럼 이 엄마는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신선처럼 걸어갈게. 고마워. 엄마는 나비처럼 팔을 나풀나풀 흔들면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엄마가 호젓한 샛길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엄마 가방에서 짐들을 대충 차 뒷좌석에 던져놓고 빈 가방만을 들고 엄마 뒤를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샛길로 15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정상이 아닌데도 확 트여서 마치 정상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의 목적지 산장 같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여기 맞아, 산장이? 너무 폐가 같은데? 엄마, 여기 바깥에서 보면 몰라요.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잘 꾸며져 있어. 그래? 엄마는 미심쩍어 하면서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장이라기엔 너무 시골집 같은 분위기에 실망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산장이라기엔 부족한데. 아유, 모르겠다. 피곤하다. 15분 걸어오는 것도 너무 피곤해. 엄마 좀 누워서 잘게. 엄마, 그동안 내가 저녁으로 바베큐 맛나게 해놓을게요. 우리 아들 그런 것도 준비했어? 네, 엄마. 화장실은 저기. 아셨죠? 그래, 엄마 좀 잘게. 엄마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두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피곤했는지 소파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저는 살금살금 탁자로 다가가서 엄마 휴대폰을 슬쩍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저는 엄마가 자고 있는 움막을 뒤로 한 채 거의 뛰다시피 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두었던 차에 올라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도 없이 외딴 산속 움막에서 엄마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샛길 15분, 산행 5시간 30분을 해야지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등산객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뉘엿뉘엿 해가지고 있는 시각, 엄마가 랜턴도 없이 움막 밖으로 나와 야간 산행을 할 강심장은 아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집에서 깬 엄마를 기다리는 건 아무도 없는 적막뿐인 움막이겠죠. 야밤의 깊은 산속에서 야영을 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산속의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꺄, 꼭꼭 으르렁거리는 온갖 소리들이 바로 내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사람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엄마도 야밤에 듣는 새들과 짐승들의 울부짖는 생생한 소리에 무섭고 겁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하겠지요. 전기와 수도가 끊겨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닷없는 재난에 당황할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짠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은밤 달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왜 그곳에 방치되었는지 깨닫기를 빌 뿐이었죠. 엄마는 어쩌고 너 혼자 왔어?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돌아왔어. 엄마는 내일 오신대. 할머니는? 저녁 일찍 드시고 주무신다. 약은 드셨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드님. 그나저나 너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갑자기 뭔 일이랴? 아까 배터리 간당간당하다고 하던데 충전하면 연락되겠지. 걱정 말고 주무세요. 아빠에게는 대충 둘러대고 다음날 점심 무렵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할머니를 버리는 엄마를 혼내주려고 강원도 깊은 산속 움막에 방치하고 휴대폰과 가방을 다 들고 혼자 내려왔다고. 아빠는 당장 엄마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지만 길이 엇갈리면 더 곤란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해 뜨자마자 움직였으면 아마 지금쯤 산을 다 내려오셨을 거고 사막에 던져놓아도 살아 돌아오실 분이니 히치하이킹을 해서라도 집으로 오고 계실 거예요. 야, 내려오다가 사고라도 나가면 거기 국립공원이라 등산객들 쉽게 만나요, 아빠. 그래도 안 된다면서 아빠가 엄마를 데리러 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을 내려오면서 4시간 동안 헤매다가 겨우 만난 등산객의 휴대폰을 빌려서 산악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덕분에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엄마를 산에 버리고 도망을 쳐?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오후 햇살이 길게 들이온 시각, 엄마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더니 따귀를 때렸어요. 미친 새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디 감히 엄마를 속여? 저도 지지 않고 엄마 따귀를 철썩 때렸습니다. 엄마도 놀랐지만 아빠와 할머니가 더 놀라셨어요. 이게 미쳤구만! 엄마가 다시 따귀를 때렸고 저는 지지 않고 또 한 대 따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보, 얘 돌았나봐! 세훈아,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 세훈아, 와 이라 너. 할머니가 제 팔을 잡으려고 다가왔지만 저는 엄마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서 대들었습니다.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한테 보고 배운 대로 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언제 널 산에다 버리고 빅엿을 먹였냐? 내가 언제 너를 미친년처럼 산을 내려오게 만들었냐? 어? 엄마가 할머니 버리듯이 나도 엄마 버린 거야. 뭐?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아픈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이제 겨우 시작인데 가족의 관심이 제일 필요한 순간인데 벌써부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해? 엄마는 할머니가 고맙지도 않아. 할머니가 없었으면 엄마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절대 못해. 지금 엄마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할머니가 없었으면 엄마도 아빠도 나도 뭣도 아니라고! 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엉엉 우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고 아빠고 형이고 누나야. 나에게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주는지 알려주신 분이 할머니야. 어릴 때 내가 배앓이를 하면 할머니가 밤새도록 내 배를 어루만져 주셨고, 내가 팔다리를 다치면 내 손과 발이 되어 주셨어. 엄마는 내가 아플 때, 소풍 갈 때, 졸업할 때, 입학 갈 때 내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가 엄마 대신 날 데리고 다니셨어. 엄마는 나한테 밥을 몇 번이나 해줬어? 내 생일상은 몇 번이나 차려줬어? 엄마는 단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잖아.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해줬으니까 엄마 아빠가 없이 보내는 생일에도 나는 외롭지 않았어. 왜? 할머니가 내 생일은 특별한 날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좋은 일이라고 늘 그렇게 말해주셨거든.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나를 키워주셨어.
근데 엄마는 내 생일 미역국 끓인 적이 있어? 할머니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있어? 그런데도 할머니는 늘 엄마 편이야. 내가 무정한 엄마라고 욕해도 엄마는 그래도 된대. 외할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라서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대. 엄마가 못하는 건 다 할머니가 대신 달래주고 채워주시겠대. 할머니는 끝까지 엄마 편에 서서 엄마만 위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할머니를 버릴 수 있어? 만약 그러기만 해봐. 나 엄마 나중에 늙고 치매에 걸리면 그대로 바로 버릴 거야. 알아? 엄마 할머니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 엄마는 평생 짱짱할 것 같아. 정신 차리라고.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비척비척 할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 엄마가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우리 세훈이까지 어떻게 거두셨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아낌없는 나무처럼 언제나 퍼주기만 하니까 엄마 은혜도 모르고 미친년처럼 살았어.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내 새끼 울지 마라. 걔안타. 엄마는 다 걔안타. 엄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소원이다. 엄마와 외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웃어 보이셨어요. 야, 이세훈. 너 정말 효자네? 할머니가 진짜 너를 잘 키웠네. 이 대견한 자식. 여보, 우리 세훈이 진짜 대박이지? 그래, 누구 아들인데 현대판 고려장을 다 보게 만드냐? 그렇게 해서 그놈의 요양원 이야기는 저희 집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엄마는 퇴임 전에 이루려 했던 인생 계획들을 수정하셨고 광고 대행사를 명예퇴직으로 나오셨어요. 당분간 할머니의 치매 치료에 신경을 더 쓰시려고요. 부디 할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기를 빕니다. 엄마는 서툴지만 저녁 식사 준비도 직접 하시고 아빠는 엄마 요리를 먹을 때마다 눈을 동글동글 거리면서 거참 신기한 맛이네 하면서 엄마를 약올리세요. 저는 복학생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일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이골이 났으니까요. 극약 처방으로 다시 행복을 되찾은 저희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